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걸로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생각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 워낙 넓고 내용이 많으니까 부분만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하나씩 특징적인 것들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조금 아쉬운 거는 GNN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GNN은 지금 못 해가지고 좀 넘어갔는데 혹시 뭐 12월에 시간이 좀 괜찮으면 그것도 한번 제가 리뷰해서 지금 아마 CNN 소타부터 해가지고 LSTM 뭐 시계열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연관 분석의 앞단에 이제 연관성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 설명을 하는 거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뭐 각종 버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리뷰하시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알아두시는 정도.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맥락인지 처음에 가늠하는 게 힘들거든요. 이 알고리즘들이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알기 전까지가 문서를 아무리 찾아보고 읽어봐도 잘 손에 안 잡혀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코드 받아가지고 코드 읽으면 금방금방 이해가 되고, 논문 읽는 것보다 실은 코드 읽는 게 편하거든요. 편해서 금방 이해가 되는데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우니까 맥락을 좀 이해하시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지금 가장 뉴럴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강화학습. 네. 아마 강화학습 사용하시는 분 계시는데, 강화학습을 실은 제 분야가 아니에요. 저번에 NLP 얘기했듯이 이것도 제 분야가 아니라서 리뷰 정도 수준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 거고, 아마 여러분들 강화학습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알파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알파고가 대표적인 강화학습입니다. 네, 강화학습인데, 이 강화학습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학습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용도로 쓴 게 학습이었어요. 근데 이 강화학습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무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데이터를 만들면서 학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뭐 로봇 학습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기계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평행을 잡는 로봇이 있어요. 그 로봇이 가장 대표적으로 강화학습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못 버텨요. 못 버티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잘 버팁니다. 왜냐하면 앞에 못 버텼던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된 상태로 뇌가 다시 리셋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보고, 거기서 조금 더 간 걸 가지고 또 학습을 하고 또 학습을 하면서 잘된 상황들을 계속 학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는 없고 어떤 액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 생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그 생성하는 과정의 룰을 다시 정하고 그 룰로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고 거기서 쌓인 데이터로 다시 학습하고, 그러니까 계속 자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게 강화학습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강화학습은 알파고 이후에 굉장히 많은 책과 굉장히 많은 연구 이력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맘먹으면 생각보다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제가 따로 만들진 않고 요 깃허브에 보면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해가지고 이 책도 되게 잘 나와 있고 소스 코드도 다 있어서 이걸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참으로 참 안 지우셨죠? 예를 들어서 코드 이걸로 카피해가지고 여러분들 화이참에서 git 들어가셔가지고 클론 하시면 돼요. 저도 아직 강화학습은 실무에서 써본 적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최근에 좀 유행하는 게 요즘
건축 자동화, 건축 설계, 뭐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에 이제 건축물을 어떻게 놓는 게, 아니면 아파트를 어떻게 배치하는 게 최적인가, 이런 것들이 요즘 자동화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대부분 아직까지는 빈 패킹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그 토지 안에 어떻게 딱 칸을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알고리즘을 쓰고, 그 다음에 배치는 그 뭐죠? 그 제네틱 알고리즘 같은 방식으로 막 랜덤하게 돌려가지고 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것들도 강화학습으로 좀 하는 모델들이 몇 개 나와 있어요. 몇 개 나와 있고, 최근에 뭐 국내에서도 그 방배치, 평면도 방배치 이런 것들은 이제 강화학습하는 논문들이 좀 나와 있는데, 아직 현실에서는 많이 못 봤어요. 현실에서는 조금 제한된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기 불러내셔서 오늘은 그리드 월드 그쪽으로만 좀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마코프 프로세스라는 얘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 시계열 분석 데이터 얘기하면서 그 마코프 히든 마코프 모델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마코프 프로세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 현재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받은 데이터만 가지고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뭐 그 이전 것도 필요 없고요, 이후 것도 필요 없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상태의 액션을 생각해낼 수 있는, 확률 모형을 구성해낼 수 있는,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찾아낼 수 있는 모델을 이제 마코프 프로세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중에서 하나 더 추가돼 가지고, 내가 요거 이제 확률 값이죠. 요렇게 가는 게, 여기 보시면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란 게 뭐냐면은 요 상태예요. 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있을 때 요 상태의 정보만 가지고 다시 SNS로 돌아올 확률이 0.9, 90%인 거고, 여기서 클래스 1으로 넘어갈 확률이 0.1인 거죠. 네. SNS에 빠지면 이 추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90%의 확률로 수업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이제 모델이 지금 현재 나의 상태만 가지고 다음의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저희가 마코프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다음 행동을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받는 보상값이 있는 거를 마코프 리워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MRP.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뭐 함수들을 만들고 이걸 정의하다 보니까 되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그냥 되게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다음 상황으로 가는 확률을 나타냈을 때 마코프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리워드까지 존재한다. 그럼 마코프 리워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이런 리워드까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SNS를 하다가 리워드 이쪽은 마이너스 1이고 1로 클래스로 수업을 들어가면 3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더 좋은 보상을 향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결정이 포함된 거를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거냐, 이걸 이제 마코 MDP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손 위에 막대기를 쥐고 있는데 막대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해. 그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지 이 막대기를 더 오래 유지하면서 나한테 리워드를 더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시간을 더 오래 버틴 것만큼이 내 리워드니까, 그거를 결정하는 모델이 필요한 거고, 그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지금 이 강화학습 분야에서 거의 모든 내용들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협업 필터링처럼 조금씩만 따라와가지고, 네, 맥락만 이해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각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DP로 정의된 문제를 푸는 그 분야를 저희가 강화학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을 푸는 방법을 몇 가지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오래된 학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뉴럴 네트워크가 그렇게 유행하지 않을 때 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 OR이라고 해서 뭐 경영과학, 네, 자꾸 경영학과 얘기를 하지만 경영과학 이런 데서
이거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은 대기 행렬을 줄일 수 있느냐, 그다음에 공장에서 제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프로세스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거에서 이 MDP 모델로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알고리즘들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씁니다. 이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뭐 몬테카를로, 그리고 템포럴 디퍼런스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MDP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MDP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강화학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상황에서의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에서의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 여기 이제 모든 정보를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 환경에서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서의 정보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쓰면은 답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환경이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경우의 수가 요 앞에는 클래스를 가느냐 SNS 쓰느냐 정도의 아주 몇 가지 안 되는 경우의 수였지만 여러분이 하루 동안 일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업무 프로세스로 놓고 봤을 때는 경우의 수도 너무 많고 그 경우마다 선택할 수 있는 디시전 범위도 너무 많아요. 여기 그냥 게임만 한다고 쳤을 때도 게임에 적이 나타났을 때 왼쪽으로 움직일 건지 오른쪽으로 움직일 건지 뒤로 빠질 건지 공격을 누를 건지 회피를 누를 건지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양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 확률이 어떻고 리워드가 어떤지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정답을 찾겠죠. 근데 그거를 다 알고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이 만약에 넘파이로 저장해 놨다고 하면은 웬만한 컴퓨터에서는 메모리가 없을 거예요. 그 모든 경우의 수에 리워드를 다 숫자로 테이블로 보관하려면. 그래서 실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통용되는 거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들에서만 가능해요. 작은 문제들.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쪽 계열 문제 방식으로 풀어나갑니다. 환경을 모를 때. 그렇게 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폴리시 이터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파이썬 파일을 열어가지고 런을 누르시면 네, 굉장히 단순한 그 길찾기예요. 길찾기인데 이게 여러분이고요. 이게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요 칸에 놓여 있다는 게 스테이트입니다.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요 칸에 놓여 있을 때 어떤 디시전을 할 수 있겠어요? 일로 갈 수도 있고요. 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 빨간색은 리워드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도달하면 죽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곳은 이곳이에요. 여기에 가면은 돈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판을 딱 보면 되게 단순하죠. 이게 사람으로 보면 이거 하면 끝인데? 이게 뭐야? 라고 하지만 알고리즘한테는 어려워요. 알고리즘한테 여기서 최적기를 찾아봐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가지고 있던 리워드를 전파를 시키는 거예요. 1이라는 리워드를. 그래서 요 노드 얘 입장에서는 이게 네 가지 선택권이 있었잖아요. 네 가지 선택권이 있었는데 1로 가니까 1이라는 값을 줘요, 우리한테. 그러니까는 요 네 가지 선택값 중에 1이라는 값이 됐으니까 얘는 0.25라는 점수를 받는 거죠. 그리고 얘도 0.25. 근데 얘는 위로 가서 마이너스를 받아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정책을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네.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얘네의 밸류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처음으로 다시 할게요. 처음에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모든 그 스테이트에서 다 4개씩 가지고 있어요. 4방향으로 다 움직일 수가 있죠. 여기는 가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여기는 빼고 다 4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 값을 전파를 하고 나면 네. 전파를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리셋. 방향이 있었는데 한번 계산이 전파가 되고 나면 임프로브를 눌러서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계산하면 또 바뀌고요. 한 번 더 계산하면 또 바뀌고, 한 번 더 계산하면 또 바뀌고, 한 번 더 계산하면 또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요 각 스테이트별로 어떤 폴리시, 그러니까 무슨 의사결정을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리워드가 많은지를 이 전체판에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니 이거 그냥 눈으로 보고 내가 봐도 길을 찾겠는데, 근데 기계한테는 안 된다고요. 기계한테는 안 되고 이거보다 훨씬 큰 미로라고 하면은 이게 계산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브를 누르면은 내가 가장 많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모든 스테이트에서 모든 리워드와 폴리시를 다 내가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순차적으로 전파하는 방식에서 지금 거꾸로 전파됐잖아요. 1이라는 값에서부터 이렇게 전파돼 가지고 주변으로 이 전파돼서 폴리시들이 계속 갱신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갱신되는 방식으로 찾아내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책과 이 계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두 번씩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느려서 그걸 좀 개선한 게 그냥 밸류 이테레이션이에요. 얘도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최초에 마이너스 2라고 1로 되어 있는데 계산하면 값만 이렇게 전달이 되고, 아까는 2.5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얘는 내가 선택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그냥 내 밸류로 가져가 버려. 그러면은 3개 다 없어져 버리고 무조건 하나만 선택이 되는 거죠. 하나만 선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한 칸 이동할 때마다 이게 전파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90%씩 이렇게 전파를 줄여나가는 거죠.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센 폴리시만 남겨놓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 다음부터 움직여라. 그러면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캘큘레이트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라. 그럼 못 가요. 헤매요. 왜냐면은 정답지에서부터 이렇게 그 리워드를 전파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다가 우연히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이 정도,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그 모든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 하나당 4가지 움직임을 곱한 그 테이블을 다 테이블로 실은 뒤에 메모리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한 번 전파할 때마다 이 폴리시에서 일로 갔을 때 나한테 얼마의 리워드를 주는구나, 그걸 다시 전파하는 절차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각 모든 스테이트에 어떤 폴리시가 가장 최상의 선택인지, 최상의 디시전인지를 테이블로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이 가능했어요. 가능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확장이 되면 가령 뭐 바둑을 둔다거나 막 이래버리면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현실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 가령 아까 막대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막대기를 올려놨는데 막대기를 딱 올려놓고 있는데 막대기 일로 넘어지려고 그래. 근데 이 막대기를 막으려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경험의 데이터를 내가 얻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앞으로 갔을 때, 뒤로 갔을 때, 왼쪽으로 갔을 때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의 데이터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현실에서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 상황에서 오른쪽으로도 한번 선택하고 왼쪽으로도 한번 선택하고 위로도 선택하고 아래로도 선택하면서 결과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영역인 거죠. 똑같은 상황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우리 멀티버스로 계속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환경과 상황과 모든 의사결정을 완벽하게 통제한, 거의 우리가 시뮬레이션 공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최저값을 강화학습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제안이 된 게, 제일 먼저 제안이 된 게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었어요. 몬테카를로. 이름은 되게 유명해서 이거 알파고에서도 나왔었기 때문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란 게 나왔었고, 이 이후부터 지금 저희가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끝난 이후부터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모으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이 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책이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움직여 봅니다. 그냥 움직여 보고 그 움직인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을 씁니다. 근데 이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언젠가 한 번이라도 그 목적지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 도달한 걸 가지고 모아서 정보를 모아가지고 실험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아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다르게 그냥 랜덤하게 계속 움직여 봅니다. 계속 움직여서 한 번 도달하고 나면은 이제 잘 거기서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답을 랜덤성에서 못 찾아내잖아요. 그럼 영원히 해답을 못 찾고 헤맵니다. 네. 근데 한 번 찾으면 이제 그 방향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의 시행을 할 때마다 그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그 데이터 중에서 가장 좋은 리워드를 줬던 방식으로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게 단점은 뭐가 있냐면은 어떻게든 한 판을 끝내야 돼요. 최종 리워드를 한 번이라도 받아야지만 그 데이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구간에 얼마나 많은 스테이터를 이동을 하고 상황들을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랜덤하게 계속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엔 최종 리워드를 받았을 때만 이 전체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전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게임이 끝나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잘 맞추죠? 판이 조금 해서.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스테이트에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검토한다. 다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연산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규모가 커져도 학습이 불가능하고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든 내가 한번 선택한 거는 끝까지 가본다. 끝까지 가서 나온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해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가장 리워드가 좋은 방향으로 폴리시를 선정한다는 거고, 근데 이것조차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것조차 힘든 경우가 결국에는 이제 그 끝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는 끝까지 갈 때까지 학습을 못한 상태에서 계속 가야 되다 보니까는 여기서 한계를 느껴서 나온 게 이제 템포럴 디퍼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 이동할 때마다 계속 재학습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가 대표적인 게 살사하고 큐러닝, 네, 그 두 가지인데 자세한 건 제가 저번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쓰고 있는 알고리즘이 아니어서, 핵심은 이 살사 같은 경우에 어떤 스테이트가 우리가 이제 아까 요 칸 안에 있는 게 스테이트잖아요. 내가 이 칸에 도착했어. 그럼 이게 내 스테이트인 거예요. 이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이쪽으로 내가 이동했다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요 칸에서 받을 수 있는 리워드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리워드가 살사 같은 경우에는 요 칸에 들어왔을 때 이제 어느 칸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얘 리워드는 바뀌는 거잖아요. 리워드가 바뀌잖아요. 근데 이걸 선택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요걸 어떻게 선택할까요? 요거를 선택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가장 리워드가 큰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최초에 시작했을 때 이런 정답길이 없어요. 나한테 폴리시.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맞다고 생각한 선택길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다가 입실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중에 맥스가 아니더라도 랜덤하게 뭔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어딘가 난 모르지만 한번 가보는 길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모은 정보로 무조건 가장 좋은 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뭐 10%에서 많게는 막 50%까지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요 살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확률을 다 서메이션 해가지고 요쪽에 이제 학습을 하는 방식이라 요게 차이가 있고, 큐러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음 판에서는 가장 큰 리워드를 얘한테 맡긴다. 뭐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큐러닝이 조금 더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보시면 이 문제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게 리워드가 0밖에 없잖아요. 이제 함정에 빠지면 -1이라는 리워드만 생기는 거고,
계속적인 시행착오라는 거예요.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테이블이 갱신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학습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방향에 있는 숫자 있죠. 어떤 스테이트에서 네 가지 방향으로 갔을 때 리워드를 받는 그 숫자가 하나의 그냥 통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테이블에 숫자를 계속 넣어주는 형태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2.97이라는 여기 리워드를 받았잖아요. 여기까지밖에 지금 전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헤매는 동안에는 아직까지 여기만 오면은 무조건 이제 일로 들어가죠. 방금 여기서 일로 간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입빌론 때문에 랜덤하게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요런 정도 그림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제일 잘 맞아요. 제일 잘 맞을 수밖에 없고 제일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근데 현실에서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쓰거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도 아까 얘기했듯이 끝까지는 한번 가봐야 되니까 그것도 어렵다 보니 이제 살사나 큐러닝 같은 경우 이렇게 한 칸 한 칸 이동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상황들을. 그렇지만 이게 이제 판이 작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다 거쳐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판이 엄청나게 커요. 현실에 가까운 판이라고 그러면은 한평생을 돌려도 똑같은 스테이트에서 또 그 서로 다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경험해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못할 수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완벽하게 모든 테이블을 다 구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경험한 테이블들만 구축하자라는 걸로 만들어진 거고 아직까지 전파가 잘 안 되죠? 네,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만들어진 거고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강화학습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굉장히 명쾌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 아까 빨간색 그 네모난 그 모양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에이전트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상태, 어느 위치에 당신이 있어라는 상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액션만 결정하면 그 액션에 의해서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리워드를 주면서 동시에 당신의 상태를 바꿔놓겠죠.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지금 살사가 됐든 큐러닝이 됐든 그 모든 학습 방법은 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리워드를 받을 거냐를 그냥 네모난 그 테이블로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테이블이 상황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지고 이제 PC에 저장할 수 없는 한계까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큐러닝이나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지라는 거에 한계점이 와요. 한계점.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씁니다. 뭐 현실에 가까운 현실에 진짜 많은 환경과 진짜 많은 스테이트에는 거의 못 쓰는 모델이 돼요. 근데 여기서 누가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아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전달이 됐을 때 내 에이전트에 어떤 상황이 전달이 됐을 때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가장 좋은 액션인지를 요 가운데를 테이블로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뉴럴 네트워크로 한번 추정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미지를 보셨을 때도 CNN 모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작은 차원으로 축소해가지고 그 가중치만 가지고 데이터를 축소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네 라고 결론 내렸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스테이트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굳이 내가 다 테이블로 저장하지 말고 그 상황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거를 가중치로 뉴럴 네트워크로 가지고 있자. 그럼 약간 추상화돼서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충 얼추 다 맞추지 않냐 라는 걸로 생각을 바꾼 거죠. 그래서 요 부분만 뉴럴 네트워크로 바꾸자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스테이트와 액션이 길을 찾아갔네요. 네,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스테이트와 액션이 굉장히 다양한 게임 뭐 이런 거라 하더라도 그거를 굳이 다 테이블로 가져가지 말고 요거를 학습시키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그대로 구현을 한 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딥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 스테이트 값을 던졌을 때 어떤 폴리시가 가장 좋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확장이 돼가지고 이 굉장히 이쪽에서 그 딥마인드에서 제일 처음에 발표했던 2014년에 이제 DQN이라는 아타리 게임을 Q 네트워크로 이제 딥러닝 모델을 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저희 CNN 배웠으니까 이 이미지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로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제 차원을 축소를 시켜가지고 풀리 커넥티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여기 액션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액션을 취했을 때마다 리워드가 얼마인지가 이렇게 다 값이 나오게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리워드가 얼마가 된다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어느 액션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그 리워드의 핵심은 여기 점수가 되는 거죠. 여기 점수가 가장 높아지는 리워드를 찾아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책이 아무것도 없을 거기 때문에 정말 아무거나 막 만져요.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그 길 찾아가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이동해가지고 정답을 못 찾지만 계속해요. 계속하다가 이 점수가 1점이라도 나잖아요. 1점이라도 나면은 이제 그쪽 데이터로 강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이라도 났던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랜덤성을 섞어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2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또 해가지고 다시 그 2점이 나온 정책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왼쪽으로 선택한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 같은 상황에서 위, 아래, 왼쪽 다 선택을 못 하잖아요. 선택을 못 하다 보니까는 실제 학습 데이터셋은 액션 하나에 대한 리워드만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키는데 그게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계속 여러 스테이트에서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 가중치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스테이트를 넣더라도 어느 쪽 방향이 가장 좋은 리워드인지를 리턴하게끔 계속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이 돼요. 우리 아까 그 콜라보레이트 필터링에서도 봤듯이 이 노출을 계속 시키다 보면은 어떠한 연령대든 어떠한 시군구든 다 학습이 되는 것처럼 그들이 돌려가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스테이트, 우리가 줄 수 있는 스테이트는 모든 경우의 수는 아니지만 여러 경우의 수의 스테이트를 주고 거기서 그 중에 하나의 액션을 취했는데 그 액션에서 돌아온 리턴 값을 계속 재학습을 시켜보면 얘가 거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액션에서 발생되는 리워드 값을 대충 추산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대충 추정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게임을 잘하는 로봇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네, 꽤 많이 돌려서 이 학습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아타리 게임이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 종류가 많은 게임을 하나의 이 뉴럴 네트워크로 여러 게임을 학습을 시켰다고 해요. 단순히 하나의 게임을 학습한 게 아니라 여기에 뭐 벽돌 깨기,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막 공 치는 거 이런 것들까지를 다 하나의 네트워크에 했어도 충분히 학습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장한 게 알파고 모델이었어요. 알파고 모델이었고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트는 알파고는 스테이트가 어떤 거냐면은 바둑판이 스테이트가 아니고 바둑판 위에 돌이 놓여 있는 상태가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돌 하나가 여기 놓여 있을 때랑 옆에 놓여 있을 때랑 스테이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스테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더 웃긴 거는 그 스테이트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은 뭐냐? 남아있는 모든 칸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액션이에요. 그러니까는 스테이트 상황도 굉장히 많은데다가 액션을 해야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나왔던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상황을 학습한 뉴럴 네트워크를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기존 기보드 어느 정도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뒷단을 다 찾지 않고요. 어떻게 바둑을 무조건 승리하는지를 다 찾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머지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그래서 랜덤하게 경우의 수를 더 뿌려가지고 한 100번 뿌려봤을 때 끝까지 가보니까는 100판 중에 99판 우리가 이기더라. 그럼 가자. 이 수를 두자. 이런 식으로 연산을 했어요. 그래서 졌어요. 네 번째 판을. 왜냐면은 바둑을 두는 와중에 이세돌이 이제 이 바둑을 안 둔 상태에 스테이트가 있었어요. 스테이트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다 두지? 라고 결정했는데 수많은 액션 중에 가장 리워드가 높은 액션을 어떻게 찾냐면 그 수많은 그 액션 중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몬테카를로 서치를 돌려가지고 뭐 한 100번씩 돌려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승률이 좋은 걔를 딱 선택해서 둔 거죠. 근데 이세돌이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서 돌렸던 적이 없는 경우의 수를 두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판이 갑자기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게 딱 들어오는 순간 스테이트가 확 바뀌면서 승률이 97%였던 게 갑자기 뭐 30몇 %가 20몇 %로 쭉 떨어지는 게 아마 다큐멘터리 나왔을 거예요.
쭉 떨어진 이유가 그 서치 과정에서 구별하지 못했던 경우의 수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망가지는. 그래서 지금 알파 제로 같은 경우에는 다 치우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두는 걸로, 네, 연산을 높여가지고 다 두는 걸로 바꿔서 지금은 인간이 절대 못 이깁니다. 인간이 절대 못 이기는 걸로 바뀌긴 했는데 그런 정도로 하는데 이 바둑조차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거의 모든 경우의 수라고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해요. 현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온도가 1도가 차이가 나고 습도가 1도만 차이가 나도 강화학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실에서 강화학습이 실제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그리고 학습도 되게 어렵고 연산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설계를 되게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칠 수 있는 이 시뮬레이션 판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판에서 학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대기 이렇게 움직이는 거나 공 받는 거 정도는 강화학습이 가능해요. 왜냐면 공 계속 던지면 되니까 100번이고 600번이고 던져가지고 계속 받게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거나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의사결정을 어떻게 의사가 진료하는 거를 의사결정을 랜덤하게 강화학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현실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 이미 전문가들이 쌓아놓은 어느 정도 지식을 바탕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알파고도 그랬고요. 기보를 몇 천만 건을 모아가지고 미리 어느 정도 학습 위치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강화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들이 바라보는 방향하고 그 누적된 노하우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어반이라든가 이제 이 부동산 건축 쪽에서 강화학습하는 경우는 설계라든가 평면 타입들 그려낸다거나 이런 쪽에서는 쓰이고 있는데 그 이상은 아직 못 봤어요. 그 이상은 아직 못 봐가지고 좀 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딥마인드가 강화학습을 워낙 잘하는 회사고 거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있는데 되게 제한된 영역에서 하고 있어요. 만약에 뭐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단백질 폴드 이런 것도 그 현실에서 많이 노출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 단백질이 몸 안에서 이제 폴드되는 그 생성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환경에서 하는데 대신 스테이트가 굉장히 많고 액션도 굉장히 많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이제 약간 보시면 뉴럴 네트워크가 워낙 학습을 잘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 축소에 굉장히 잘 맞는 애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축소가 잘 된다는 거는 이렇게 복잡한 어떤 문제를 되게 단순화시키거나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를 축소시켜가지고 다시 재현할 수 있다. 이런 거에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져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고 여러분들 분야에 맞춰서 어디서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도시 쪽이나 이런 쪽은 제가 계속 뭐 리뷰는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발전이 잘 안 돼요. 이런 쪽 알고리즘 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정책에 좀 더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뭐 설계라든가 뭐 이런 최적화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고 교통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많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에너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잘 활용해 보면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화된 정책을 정하는 데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